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2일 새벽 1시 4분입니다. 저는 54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현대사의 대사건들을 많이 취재했습니다. 12.6 사건, 12.12, 광주 사태, 그리고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칼 007 피격 사건, 아웅산 테러, 6.29 선언,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등등.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한국 현대사가 저의 전공 분야가 되었습니다. 제가 발굴한 사실이 앞으로 역사학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쓸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미 되고 있습니다. 13권짜리 박정희 대통령 전기도 썼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서울올림픽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관점을 취하면은 사물을 의외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걸 여러 번 깨닫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할 때 역사, 문학, 철학을 꼽습니다. 역사는 문명의 발달사고, 문학은 인간의 신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는 학문이죠. 그리고 철학은 세상 만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건, 요사이 12.3 계엄 사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새롭게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썼던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려놓고 검색을 하다가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썼던 글, 프랑스와 한국의 정치를 비교한 글을 제가 썼습니다. 그걸 다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제가 이런 예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민중봉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은 꼭 그렇게 안심할 수가 없다.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민중봉기도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쓴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흔히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데 이걸 예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중봉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민중폭동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요. 자, 그래서 프랑스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오늘날의 이 사태를 들여다보는 게 본질보다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프랑스이지만은 프랑스는 많은 쿠데타 혁명을 겪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흔히 좌우 대결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도 그 사상적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은 프랑스와 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의 동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혁명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혁명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4.19 혁명, 뭐든지 혁명을 붙이려고 합니다. 촛불혁명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국가 명절이 건국일이 아니고 혁명기념일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기념일이 가장 큰 축제가 되어 있는 나라니까 프랑스가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란서라는 불란서를 이렇게 풀이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경찰서가 불타는 나라 불란서.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
1789년으로부터 169년 뒤인 1958년, 그리고 171년 뒤인 1961년에도 군부 쿠데타가 시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나라가 프랑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좌우 대결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정치 행태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년 전에 좌우 대결을 정치의 축으로 하는 한국은 프랑스형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좌익 폭동과 우익 쿠데타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 사태로 절반이 적중했습니다. 쿠데타라는 말도 프랑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죠. 혁명 좋아하고 쿠데타 좋아하는 나라가 프랑스고,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현대사에 쿠데타가 2번 있었고, 혁명이라고 불리는 건 4.19 혁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 뒤에 자꾸 혁명을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 부부를 처형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러다가 1814년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왕정이 복고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돌아온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져서 몰락하고, 나폴레옹은 베탄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1930년 7월 또 혁명이 일어납니다. 7월 혁명. 그리고 새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848년 2월 혁명. 이게 전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혁명으로 프랑스에서 출발한 혁명이었습니다. 제2공화국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의 조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다가 그 3년 뒤인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공화정을 종식시키고 왕정 부활을 하더니 이듬해에는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나폴레옹 3세입니다. 크리미아 전쟁에 참전했고 1871년 프러시아와의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해가지고 왕정이 폐지되고 제3공화국이 등장합니다. 이 난리통에 또 프랑스의 좌우익이 파리에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파리 콤뮌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콤뮌 사건이 납니다. 이게 완전 내전입니다. 좌우 내전으로 1871년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혁명에서 파리 콤뮌까지 82년간의 파란 많은 프랑스 민주화 과정에서는 20여 년에 걸친 4차례 전쟁이 있었고, 2번의 혁명과 2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파리 콤뮌이라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해방 후의 역사와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이런 소용돌이의 축은 지주, 상공업자, 교회, 군, 장교 중심의 우익과 노동자, 농민, 지식인 중심의 좌익 사이 대결이었어요. 1870년 독일 통일을 노린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친 보불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스단에서 포위되어 항복합니다. 프러시아군은 파리로 진격해가지고 이 도시를 포위하자 프랑스의 새 정부는 이듬해, 즉 1871년에 프러시아에 막대한 배상금과 알사스 로렌 지방을 바치기로 하고
항복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좌익 시민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파리 콤뮌이라는 독자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파리를 장악합니다. 베르사유에 본부를 둔 정부군, 국회파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좌파가 장악한 파리로 진격해가지고 2달간의 치열한 시가전 끝에 파리시 의회 중심의 좌파 세력을 일소합니다. 약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빅토르 유고는 파리는 이 내전으로 최량의 남녀, 가장 착한 사람들, 최량의 남녀 10만 명을 잃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기간 프르시아는 포로로 잡았던 10만 명의 프랑스 군인을 풀어주고 독일군에 보내가지고 진압작전을 도왔습니다. 파리 콤뮌의 참사가 일어난 것은 프랑스 대혁명 72년 뒤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는 거죠. 2024년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이가 76세에 불과합니다. 프랑스를 오늘날까지 흔들고 있는 좌우 대결이 한반도에서는 남북 사이뿐 아니라 남한 내에서 이중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복잡한 내전적 구도를 한국은 안고 있습니다. 파리 콤뮌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이들이 있다면 세계사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랑스형 정치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우리 민족 역사상 700년, 한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이 집권을 합니다. 그게 5.16 군사혁명이죠. 5.16 군사혁명. 그리고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 쿠데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유신선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2번 쿠데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권력의 진공이 생깁니다. 그 속으로 정규 육사 출신 전두환 그룹이 그 진공을 메우면서 생긴 사건이 12.12 사건입니다. 12.12 군사빌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해서 실권을 잡게 됩니다. 이것도 막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격변 과정에서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1980년대에 아주 혁명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1980년대는 다행히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그 후계자인 노태우 대통령이 이 엘리트를 쓰고 그리고 가능하면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그러고 또 서울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1988년을 목표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견인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룹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이루고 무역 흑자를 이룹니다. 드디어 1987년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선거를 통해서 새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 선거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지만은 노태우 후보가 민간인 지도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누르고 당선이 되면서 제6공화국이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제6공화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국은 이제 절대로 군부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민중혁명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은 저는 프랑스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프랑스에서 1961년에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걸 들여다보면서 결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다. 좌익
혁명 시도도 있을 수 있고 우익 쿠데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결국 반은 맞았습니다. 반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나라는,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강한 나라는 이렇게 아주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혼란을 부르는 이런 걸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1789년의 대혁명 이후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불전쟁, 크리미아 전쟁, 그리고 한 15년에 걸친 나폴레옹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과 혁명과 쿠데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오늘날의 프랑스를 만들었는데, 그 혁명의 나라 또는 쿠데타의 나라 프랑스와 너무나 닮은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이 쿠데타 시도와 쿠데타 진압,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이 군부를 겨냥한 광범위한 수사 또는 과잉 수사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법률 기술자들이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려에서 무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문신이 무신을 경멸하고 갖고 놀려고 하다가 무신이 화를 내면서 문신들을 죽이고 약 8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그런 역사가 있듯이, 요사이 군인들을 검사, 경찰, 정치인들이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반작용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프랑스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더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